자, 이어서는 6강이 되겠습니다. 6강은 일단은 첫째 2021년 7월 14일자 보충자료부터 하고 이론 보충자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풀이 페이지 41쪽 문제 20번부터 문제풀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14일자 보충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충자료 보겠습니다. 페이지 28 아래 공란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시오. 첫째, 옹벽의 설치. 자, 옹벽 들어갑니다. 옹벽은 대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경사가 졌을 때 대지가 무너질까봐 쌓는 것이 옹벽이 되겠습니다. 자, 옹벽에 대한 내용, 동그라미 1번.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일 때 옹벽을 설치할 것. 자, 동그라미 1번 그림 들어갑니다. 자, 대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기울기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로 잡습니다. 수학적으로 1이고 1.5인데 이럴 때 이 부분에다 옹벽을 쌓는데 1대 1.5 이상이기 때문에 가파르기가 계속 경사지면 다 옹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실제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1m 이상일 때 옹벽을 쌓게 된다. 그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옹벽을 쌓을 때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느냐,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옹벽을 쌓을 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옹벽을 쌓을 때, 여기 옹벽을 쌓는다고 핑계대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것이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은 괜찮고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지지나 물 빠지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지지는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고 4번, 5번, 6번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4번 봐드리겠습니다. 4번 옹벽 윗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에 묻는 배수관은 이렇게 되죠. 이제 4번 되겠습니다. 4번. 위 가장자리부터 2m 이내,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이내입니다. 요 2m 이내에다가 여기다 관을 묻을 때, 물 빠지라고 관을 묻을 때는 이 관을 일단 묻게 되는데 이 관이 노화돼가지고 물이 새거나 또 접촉이 잘 안 돼서 물이 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갖다가 옆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 같은 게 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깨져가지고 그것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간, 흙관으로서 이은 부분이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뜻이고 동그라미 5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5번은 두 가지가 있는데 3제곱미터 있고 2m 이내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일단은 이럴 때 여기 면적, 거기 옹벽은 3제곱미터 이내마다 하나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물 빠지라고 배수 구멍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물이 졸졸 빠지라고 이렇게 3제곱미터 이내마다 거기 하나 이상 배수 구멍 설치한다. 면적 얼마마다? 3제곱미터 이내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가만 놔두면 이 빗물이 여기로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무너지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돼. 이 빗물 처리를 여기다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여기다 관을 묻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배수관을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 물 처리 방법 보니까 2m 이내는 지표수 빗물이 내리면은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해야 됩니다. 지상으로 물을 빼낼 수 있고 또 배수관 해가지고 빼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성토 부분. 성토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성토 부분인데
부분이 성토 부분인데 이게 성토할 때 요 얼마 이내만 되느냐? 성토 부분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이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0.5m 이상. 그러니까 0.5m 이내가 돼요. 이걸 성토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요거 무너지니까 0.5m 이내가 원칙이다. 이상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예의가 있긴 있습니다. 부득이한 건 예의가 있지만 원적으로 0.5m 이내다. 여기까지 옹비역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지의 적용입니다. 대지 적용은 2, 3년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대지 적용. 첫째,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적용을 해야 될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200 적는 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2, 3년 전쯤에, 3, 4년쯤인가요? 200 적는 게 주관식 나왔습니다. 200 적는 거. 그런데 설사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하고 이하 생략인데 시험지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 시험지 나왔습니다. 첫째, 어느 지역에 지을 때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거기 녹지지역 나왔고, 두 번째, 니은하고 디귿은 말이죠. 같은 공장인데 면적이 다릅니다. 니은은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디귿은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은 공장인데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나왔는데 아니 왜 면적이 다를까? 같은 공장인데 그것은 니은은 대지 면적입니다. 니은은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적용 안 해도 괜찮고, 디귿은 공장 크기, 건물 크기입니다. 염작기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적용 안 해도 괜찮고 그런 뜻입니다. 꼭 알아야 되겠죠? 기타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라든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소금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식물을 심으면 나무 심으면 나무가 죽어버리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봐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옥상 적용입니다. 옥상 적용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상 적용. 자, 원래 적용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원래 적용은 이 위에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대지 위에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적용은 나무 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디에다 해도 봐주느냐? 옥상에다 해도 봐줍니다. 옥상에다 해도. 자, 근데 옥상에다 하는 것은 완전 정상은 아니죠. 약간의 비정상적인 것이니까 옥상에다 심었다 하더라도 100%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심은 면적이 얼마만 계산해 주느냐. 거기 3분의 2. 3분의 2가 보일 겁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 면적으로 산정한다 라고 됐죠. 이 심은 면적에다가 여기 옥상에다 심은 면적에다가 얼마만 계산해 준다. 3분의 2를 갖다가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3분의 1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심어버렸다. 3분의 2가 어디냐? 엄청나게 많이 심어버렸다. 그렇게 될 때는 아무리 많이 심었다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심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인정한다. 즉, 반 이상을 여기 대지에다 심어야 된다. 반 이상을 여기다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뒷부분에 보니까 2페이지, 보충전 2페이지 보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결론, 3분의 2와 100분의 50의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2는 일단 계산은 3분의 1이 해줍니다. 근데 3분의 1로 계산했는데 엄청 많이 심었다. 그때는 3분의 2 계산이 안 될 때도 있어. 왜? 전체 심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인정이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옥상에 심었다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상은 어디다 심어야 된다? 대지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분의 2, 100분의 50, 그 의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괄호 1번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요건 옛날에 10년 전쯤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 좀 뜸한데 10년 전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은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대지가 있는데 그냥 대지가 아닙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그냥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미지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대지가 있는데 여기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이럴 때는 대지를 갖다가 분할할 때, 쪼갤 때 너무 자잘하게 이렇게 쪼개면 안 됩니다. 좀 크게 쪼개야 된다. 그 크게 쪼개는 조건,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보니까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걸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또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놓으세요. 60, 150, 150, 200, 60 이렇게. 그런데 이 면적만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면적뿐만 아니라 밑에 괄호 2도 생각해야 됩니다. 괄호 2번. 즉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등등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뭔 얘기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와 도로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관계도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겠습니까? 쪼갤 때 6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겠죠? 6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여기 쪼개기를 갖다가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쪼개기를 갖다가 이만큼 해서 100제곱미터 쪼갰습니다. 100제곱미터. 주거지역인데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분할했다. 면적상은 합격입니다. 왜 60 이상이 100이니까 60 이상 합격이죠? 아주 크게 쪼갰으니까 60 이상이니까 합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여기 도로하고 대지가 원래 2m 이상 접하라고 배웠죠 우리가. 근데 원래 이게 3m가 접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대지였습니다. 근데 요거 분할해 가면서 여기가 몇 미터를 갖고 와버리면 얘가 만약에 2m를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나머지는 몇 미터만 남았습니까? 여기는 1m만 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대지는 기형적인 대지가 된단 말이에요. 1m만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하면 안 된다. 이것이 대지와 도로관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도 같은 이치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거지역에서 얼마를 쪼개느냐? 주거지역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를 분할했냐면은 200제곱미터를 분할했습니다. 그럼 아주 정상적이죠. 왜?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분할 면적은 맞죠? 20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상 분할 잘했어요. 주거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건물은 가만히 있습니다. 건물은 가만히 있는데 건물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대지는 이제 요 나머지 대지는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었죠. 이 건물 대지는 줄어들었잖아요. 대지가 줄어들고 건물은 가만히 있고 대지가 줄어들면 저절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까? 대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저절로 건폐율 용적률은 올라가 버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건물은 가만히 있어도 대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몇 퍼센트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퍼센트를 넘도록 이걸 쪼개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쪼개는 것도 한정이 있다. 건폐율 용적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쪼개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건폐율 용적률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과 이런 거 분할할 때 안 지켜도 된다. 어떤 경우는 안 지켜도 되는가? 밑에 괄호 3. 위 1과 2에도 불구하고 건축 협정이 있다. 건축 협정 인가가 나면은 협정 대상이 되는 대지는 이거 안 지키고도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지키고도 분할할 수 있다. 건축 협정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은 전원 동의 있어야 되거든요.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100% 동의하면 협정 얻어요. 협정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 면적 기준을 안 지켜도 괜찮다. 뭐 할 때는 건축 협정이 인가될 때.
마지막 용도적입니다. 용도적은 직접적으로 시험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도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다, 줄기가 어떻다를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 편합니다. 전국 땅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나눕니다. 도시적은 또 어떻게 나누냐?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으로 나누고, 또 주거적은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준주거로 나누고, 사업적은 중위사업적, 일반사업적, 근린사업적, 유통사업적 나누고, 공업적은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중공업적, 녹지역은 보존녹지적, 생산녹지적, 자연녹지적 이렇게 나눕니다. 관리적은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이렇게 나눕니다. 특별히 전용주거적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적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용주거적에서 1종과 2종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전용주거 1종이다, 2종이다. 2종이 더 좋은 땅입니다. 전용주거 1종은 완전히 단독만 지는 거고 2종은 좀 더 나은 거 지을 수 있어요. 또 일반주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거적도 1종, 2종, 3종 있다. 2종이 좋을까요? 3종이 좋을까요? 3종이 좋습니다. 3종은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2층은 중저층만 짓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업적은 어디가 가장 좋은 지일까요? 당연히 중위사업적이죠. 중위사업적이 되겠죠. 다음 공업적은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일까요? 중공업적. 중공업적. 전용업적은 순수하게 공장만 들어가야 되니까 중공업적. 녹지적. 녹지적은 어디가 제일 좋은 녹지일까요? 개발할 때는 개발할 수 있는 곳. 자연녹지적. 자연녹지역은 개발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역은. 관리적. 관리적,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인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뭐다? 개발 입장에서는, 땅값 입장에서는 계획관리적. 계획관리적이 가장 좋은 땅이고, 계획관리적은 말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면 여기다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어요. 계획관리적은 지구 단위 되면 아파트 같은 것도 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도적 이름을 알고 줄기를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할 때 공부할 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가 어디고는 대강 알겠죠? 이제는 어디가 어디에 속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충 이론 강의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예고해드린 대로 페이지 41쪽 20번입니다. 페이지 41쪽 20번. 이미 19번까지는 지난번에 3강에서 해드렸습니다. 19번까지는 3강에서 이미 풀어드렸고, 이제 오늘은 6강으로서 41쪽 20번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건축지도원이 등장합니다. 건축지도원은 말이죠.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지도 단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느냐? 이거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누가 지정할까요? 소위 그분들이 합니다. 1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누구를 지정할까요? 거기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는가를 갖다가 거기에 예방하고 적법한 유지관리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지도원 지정하니까 건축직렬 공무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도원을 지정합니다. 일단은 지도원은 누가 정한다? 그분들이 정합니다. 이거 나왔고, 두 번째 이제 지도 대상 업무입니다. 업무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지도 단속도 역시 지도하고요. 이것도 하고 일도 하고. 세 번째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무허가나 무신고 또 용도 변경을 갖다가 마음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철거한다? 철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건축 지도는 무허가라 무신고다 하더라도 철거 권한은 없습니다. 또 뭐도 권한이 없냐? 허가 취소 권한도 없습니다. 철거 권한이나 허가 취소 권한도 없다. 3번은 그래서 권한이 없죠. 3번이 답입니다. 네 번째,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 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 단속 권한이 있고, 다섯 번째, 건축 전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철거 권한이나 건축허가 취소 권한은 없습니다. 자, 제일 밑에 건축 지도는 업무입니다. 건축 지도는 업무 다시 봅시다. 이게 나왔으니까 1번 건축 신고하고 건축주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확인 및 지도 단속. 2번 건축물의 대지 높이 형태 구조 안전 및 하지 안전 건축 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세 번째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 단속.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나 건축허가 취소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어서 42쪽 문제 21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제 14회 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허가받습니까? 21번 박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는 그분들에게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은 예외적으로 큰 건물은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누구한테 받게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받습니다. 여기 몇이 들어가는 숫자? 21. 객관식으로 아주 쉽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내도 쉬울 텐데 객관식은 더 쉽죠. 그래서 21. 다음 내려가서 22번. 천천히 이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 22번은 건축물의 허가와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층수 20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공장이잖아요. 공장은 말이죠. 크든 작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공장은 크든 작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공장은 예외니까. 공장은 예외니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에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도지사 사전 승인은 뭐가 있었어요?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은 빠져야 되잖아요. 빠져야 되죠. 그러므로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다. 공장 창고 빠지니까. 아무리 커도 빠지니까. 사전 승인에서. 두 번째, 1번 틀렸고 2번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하면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게 건축 허가 받으면 20몇 가지가 의제돼요. 건축 허가 받으면 20몇 가지가 의제되거든요. 그 의제사항 중에 개발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2번이 맞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회장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이때 협의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며칠 내 의견을 줘야 될까요? 15일 내 의견을 줘야 된다. 15일 내 의견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의견을 주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걸로 봐요. 그냥 15일 내 의견 아니면 협의가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을 받고 세 번째 이게 허가나 착공제 아니죠? 자, 누가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공계에 특히 필요하다. 지역계획, 도시공계획은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였죠? 그거 틀린 거예요. 이건 두 가지 틀렸어요. 이것만 틀린 것이 아니라 또 착공 제한했으며 제한기간은 4년 이내다? 아니죠. 2년 이내죠. 그리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두 가지나 틀려버렸어요. 이거 실제 시험제 나온 겁니다.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려면 국토관리 이렇게 나가야 되죠. 국토관리가 나가야 되죠. 지역계획, 도시공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죠. 4년이 아니라 2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죠. 3번은 왕창 틀렸고 네 번째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이 시점부터 수선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야, 요거 특수한 신고, 특수 대손으로서 신고하는 겁니다. 특수 대손으로서 신고하는 건데, 이건 좀 설명드리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출전이 뭐냐? 옆에 페이지 43쪽 해설. 옆에 페이지 43쪽 보면은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받는 거, 신고, 허가 의제되는 거 있어요. 대상들이 쭉 나옵니다. 대상들이 쭉 나오는데 좀 어려운 것 중에 4번, 괄호 4번, 반괄호 4번입니다. 주요 구조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의 대손인데, 일단은 거기 문제는 주요 구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어떨 때 신고하면 되느냐? 거기 보니까 내력벽의 면적을 30m 이상 수선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니까 이건 전혀 아니죠. 이건 전혀 아닙니다. 비내력벽에서 일단 탈락됐고 30이 안 되고 2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니죠. 얘는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얘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바로 옆에 신고 대상 해설에서 박스 안에 4번, 반괄호 4번, 주요 구조의 해체 감등 대통령 정하는 아래 대선에서 동그라 1번, 내력벽의 면적을 3점 이상 수선입니다. 수선. 3점 수선. 이거하고 관계해보니까 비교하니까 아니더란 말이죠. 4번 틀렸고. 다섯 번째. 재해복구 흥행, 이거 뭐예요? 가설 건축물 중에서 이건 신고 대상일까요? 허가 대상일까요? 축조 신고 대상이죠? 재해복구 흥행.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신고하게 될까요? 특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소위 말해서 그분들에게 신고하게 되죠? 근데 착공한 다음에 신고한다고요? 아니죠. 신고하고 착공하면 돼요. 신고하고 착공하면 되지 굳이 착공한 다음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신고하고 착공하면 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므로 5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22번 문제는 말이죠. 기출문제인데 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네 가지가 물었죠. 첫째, 도지사 4등 승인 물어봤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의 제한 물어봤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의제사항 물어봤죠. 그 다음에 신고에서 특별한 신고 대선 물어봤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대해서 물어봤죠. 5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문제 한 문제를 통해서 종합선물을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비교적 쉽게 물어봤어요. 그죠? 답이 딱딱 보이게끔, 틀린 걸 보이게끔 물어봤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 틀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즘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어서 23번 갑시다. 43쪽.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유형은 지금까지 10문제 거의 정도 나왔을 거야, 아마. 최소한도 9문제 이상 나왔을 겁니다.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고함으로써 허가받는 것이 아닌 것. 천천히. 그 내용은 밑에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박스 내용이 바로 신고하면 허가받는 걸 보는 거예요. 신고하면 허가받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해설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문제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해설, 신고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반가 1번. 바다면적 합계가 85점부터 이내입니다. 85점부터 초가 아니라 이내고 중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일 때는 옵션이 걸려요. 3층 이상일 때는 어떤 옵션이 걸리냐? 그 부분의 반지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만 한정해서 신고합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일 때는 중축, 개축, 재축 하려는 부분에 받은 잡기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만 할 때, 그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국토법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본지역에서 일단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 도시지역은 빠집니다. 우리가 아까 용도지역 배웠죠? 일단 도시지역은 신고에서 빠집니다. 왜? 누구만 들어있으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들어있으니까 아까 용도지표였죠? 거기에서 여기라고 무조건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신고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일 때 신고하는 거예요.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에요. 이상이거나 아니라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신고합니다. 다만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밑에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 구역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신고 안 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방제지구 등 제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아래의 구역, 기업, 방제지구, 니은, 붕괴위험적 이런 것도 설사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못하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원래 대손도 허가받으라고 그랬죠? 이건 신고합니다. 왜? 건물이 작으니까. 건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손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일 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그마니까 이건 신고하는 거예요. 원래 대손도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신고합니다. 네 번째, 특수한 대손. 특수한 대손입니다. 주요 규제보가 해제가 없고 아래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대손 배웠는데 다시 한번 대손 그 문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앞에 대손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대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고 문장 구조에 있어 앞에는 증설, 해체가 들어가고 이 뒤에는 뭐가 들어가고 수선 변경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할 때 증설, 해체는 전혀 숫자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혹시 숫자 들어가면 수선 변경에 숫자가 들어가요. 여기가 숫자가 들어가죠. 여기 숫자 들어가는 것은 수선 변경에서는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신고하는 대선은 증설 여기 해체가 없고 해체 같은 거 안 돼요. 없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 신고하느냐? 수선자만 병 말고 수선자만 들어가요. 수선자. 그래서 보니까 거기 예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내력벽의 면적을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볼을 3개 이상 수선. 이거 수선자가 들어가요. 수선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수선할 때.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인데 1번 연면적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높이 3m 이하 증축 높이를 3m 이하 증축할 때 어떻게 한다? 신고합니다. 다음 세 번째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지을 때 네 번째 이거 중개사 시험에서 4, 5년 전쯤에 나오는데 공장인데 말이죠. 4번은 공장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가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가 500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신고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 농업이나 수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데 밑에 보니까 창고는 200이야.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하고 나머지 축사, 작물집사는 4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해설을 자세하게 해드렸을까요? 시험지 되게 잘 나오니까 해드렸어요. 자, 이제는 해설 들었으니까 문제 풀어 봅시다. 43쪽 문제 23번입니다. 1번 바람잡개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오케이. 맞죠? 됐죠? 2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인데 될 수도 있죠. 그것도 되어도 어느 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왜 안 되느냐? 지구 단위계에 빠지죠. 지구 단위계획이나 방제지구 같은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2번이 답입니다. 얘는 허가받아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이 허가받고
세 번째, 대선. 대선은 원칙적으로 뭐 받는다?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요 대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요건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돼요. 요건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주요 구조부에 해체해갖고 내력벽의 면적을 3.m 이상 수선하는 건축물 대선. 자, 이거 아까 나왔죠? 주요 구조 해체였고, 그 다음에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됐죠? 30제곱미터 맞죠? 그러면 해당되죠? 4번 아까 봤죠? 밑에 해설에서 반가로 4번에서 봤죠? 그 다음 5번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 신고 맞죠? 당연하죠. 예. 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게 몇 번이냐면 지문에 4번이 좀 까다로웠어요. 주요 구조부에 해체해갖고 내력벽의 면적을 3.m 수선하는 거. 이거 그 내용은 밑에 해설에서 반가로 4번에서 거기 내력벽이니까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죠.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냥 깐깐하게 나온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해설을 거의 다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50% 이해하면 안 되고 거의 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어서 44번 가시겠습니다. 요즘 겨냥을 이렇게 준 케이스로 나와요. 마치 민법처럼. 민법에 준 케이스 있죠? 갑이 을에게 뭐 양도했다, 뭐 을은 뭐 비에게 어떻게 했다, 이때 뭐 착오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죠? 요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봅시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22회니까 2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요즘 이렇게 나옵니다. 경향이. 천천히 한번 준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A는 연면적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 신고하였고, 자, 98제곱미터는 신고 대상이에요. 왜? 아까 연면적합계가 몇 제곱미터까지 신고라고 했죠? 100제곱미터까지라고 했으니까. 아까 소규모 건축물에서 연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신고 대상이라고 배웠거든요. 바로 앞에서. 반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신고. 98이니까 신고 대상 맞아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가 수리되었어요. 수리되었습니다. 자,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래서 신고 대상 신고가 수리된 겁니다. 신고 대상에 대해서 신고가 수리된 겁니다. 이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신고 수리는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특별시장 등이 며칠 내 신고됐습니다라고 수리됐습니다. 통보하냐? 5일도 알아놓으세요. 예, 신고가 수리됐다. 며칠 내에 신고 수리됐다? 5일 내 신고 수리됐다고 5일 내 통보가 온 거예요. 5일 내 통지합니다. 5일 내 통지합니다. 신고 수리됐다고 5일 내 통지를 해줬어요. 자, 1번. A는 건초가 받은 걸 본다. 그렇죠. 신고를 하면 허가받는 걸 보니까 허가받은 걸 보죠. 의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A의 농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인 경우는 건축 신고 외에 별도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던, 건축 신고를 했던 20몇 가지가 23가지입니다. 건축 허가를 했던, 건축 신고했던 23가지는 의제됩니다. 그 의제 사항 중에 농지 전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로 농지 전용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의제돼 버려요, 그냥. 그러므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때 의제가 되려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의견을 며칠 내에 받아야 되냐면 15일 내에 의견 줘야 되죠. 관계기관이. 근데 만약에 의견 안 주면 협의가 된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건 별도 협의 필요 없습니다. 의제가 됩니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만 15일 내에 의견 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아까 비슷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국토부상 개발행위 있었죠? 아까 문제에서 국토부상 개발행위도 역시 22번 문제에서 22번 문제 2번에서 22번 문제 20번에서 22번 문제 20번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거 보죠? 23가지 중에 개발행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답은 2번이고 이제 3번 가겠습니다. A가 창고에 신축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한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허가 대상도 착수 전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대상도 착수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세요. 착수 신고는 며칠 전에 될까요? 착수하기 전에 며칠 전에 신고해야 될까요? 착수 신고는 착수하기 전에 며칠 전에 신고해야 될까요?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착수 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착수 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착수 전에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착수 신고했으면 착수 신고 수리됐다고 며칠에 알려주느냐? 그건 또 3일입니다. 3일도 알아놓으세요. 3일 내 착수 신고 수리됐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3일 내. 아까 건축 신고 수리했다는 며칠 내 알려준다고 그랬죠? 5일 내 알려준다고 그랬죠? 착수 신고 수리는 3일 내 알려줍니다. 3일 내 알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A가 건축에 착수한 후 건축주를 B로 변경했다. 신고해야 된다. 자, 4번 설명 들어갑니다. 건축주가 변경됐다. B로, A에서 B로 변경됐습니다. 즉, 건축 허가의 특성. 자, 행정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일까요? 대인적 허가일까요? 이것부터 해결합시다. 건축허가는 행정법상 대물적인 허가다, 대인적인 허가다. 사람을 보고 내는 것이다, 물건을 보고 내는 것이다. 뭘 받다?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 평수가 몇 평인데 무엇을 짓고 이걸 물건을 보고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물적 허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전성이 있어요. 이전성이 있다. 즉 남길 수가 있다. 누가 누구한테 남길 수 있다? A에서 B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허가권을. 대물적이니까 물건이 중요하니까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상가 건물 몇 층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만 허가받으면 사람은 넘겨도 괜찮아요. 넘겼단 말이죠. B한테 팔았단 말이죠. 이때 명의 변경을 신고해야 되겠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해야 된단 말이죠. 신고해야 된다. 며칠 내야 되냐? 적어놓으세요. 7일 내. 건축주 변경 신고는 7일 내야 됩니다. B로 변경됐다고 7일 내 신고해야 됩니다. 더 상세하게 제가 깊이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 A가 창고를 신축해서 끝냈어요.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받죠? 건축법상 뭐 받죠? 나중에 사용 승인 받죠. 사용 승인. 근데 중요한 것은 허가 받은 것만 사용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것도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신고했죠?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도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도 사용 승인 받는데 여기 신고했지만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몇 번만 틀렸다? 2번만 틀리고 1, 3, 4, 5는 다 맞습니다. 깊이 있게 그 기본적인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 24번. 답은 2번. 나머지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다. 요즘 경향이 이렇다. 자, 25번 갑시다. 25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은 사용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거죠? 허가권자한테 받죠.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받는데 이때 며칠 내? 7일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나간다고 그랬죠? 봅시다. 옳은 것. 건축주가 공사 감의자를 정할 때는 공사 감의자가 사용승인 신청한다? 안 해요. 감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공사 감의자가 내놓은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붙여다가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승인 신청하는 것이지 공사 감의자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공사 감의자는 건축주한테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줘요. 그러면 건축주가 받아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개시설에서 가설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공개시설 그러면 가건물 허가 대상이죠. 재복구 흥행 전라면 신고 대상이죠. 맞습니다. 허가 대상인데 따로 건축물을 사용 승인 받고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가건물 허가 대상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은 거, 건축 신고한 거, 가설 건축물 허가 받은 거 다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 세 번째 나왔네요. 임시 사용 기간 원칙 몇 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2년 이내로 2년 이내. 임시 사용 기간은 2년 이내고 연장 1회 연장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알파 몇 년 될지도 몰라요. 횟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3번 틀렸죠? 2년 이내고 임시 사용기한 잘 나오겠죠? 네 번째,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받으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사용정허자 받습니다. 사용 승인 받으면 아까 23가지 의제 대상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끝난 걸 봐요. 같이 받은 걸 봐요. 다 끝난 걸 봅니다. 같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용정허자 받은 걸 봐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죠. 의제되니까. 4번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사용 승인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동의를 얻는다고요? 노원구청장이 사용 승인해줄 때 서울특별시장 동의 받는다고요? 그런 거 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노원구청장이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의제상으로서 사용 승인 의제상으로서 요거 의제됩니다. 4번 맞습니다. 역시 이게 22의 문제, 2년 전 문제인데 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한 문제 통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죠. 종합적으로. 이어서 26번 갑시다. 45쪽. 건축법령상 건축허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을 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 이럴 때는 건축의 심의 거쳐가지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여관 신청이 들어왔어요. 여기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술집 신청이, 카바레 신청이 들어왔어요.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왔는데 가만합니까? 교육환경이 안 좋아요. 또는 주거환경이 안 좋아요.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은 뭘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경우 안 내줄 수 있냐면은 침수지역. 침수지역인데 지하를 갖다가 거실로 쓴다. 그러면 또 역시 건축위의 심의 거쳐서 안 내줄 수 있습니다. 자, 2번 갑시다. 건축위원회 심의받은 자가 11개월간 통지받았다. 2년 내 건축을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실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건축위원회 심의받으면 2년 내 진짜로 건축을 신청해야 돼요. 만약 안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력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고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2번. 세 번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 건물을 신청한다. 경기도나 충청도 한 거 이거. 경기도 의정부시나 충청도 천안시를 얘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니까 20층 이상. 이럴 때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허가는 시장군수가 내주죠. 허가는 시장군수가 내주면 시장군수가 사전에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는 것 뿐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3번은 왕창 틀렸다. 3번은 말도 안 된다. 아까 제가 예를 다 들어드렸죠. 의정부시, 천안시 다 예를 들었죠. 3번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 염지학계가 100정부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청할 때는 신고하면 허가받는다. 아까 소규모 건축물, 염지학계 100정부터 이하 이거 신고하면 허가받는 걸 본다고 했죠. 건축했을 때. 맞습니다. 다섯 번째, 요거 묘미가 있어요. 묘미가 있어요. 원래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할 때 신고하면 되죠. 받음지학계 85제곱미터 이내 재축하면 신고하면 허가받는 거 보잖아요.
근데 왜 앞에 단층이란 말을 싹 집어넣냐? 시험에는 아주 실력이 좋은 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 해설 봅시다. 43쪽 봅시다. 43쪽에 다시 해설 보면은, 위에 1번에 보니까, 1번에 보면, 발음이 작게 85점부터 이내 중축, 기축, 재축이죠? 맞죠? 지금 이게 얼마니까? 85점 이내니까 재축이니까 신고하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단서. 3층 이상일 때는 85 안 될 수도 있다. 10분의 2 이내 옵션에 걸리잖아요. 3층 이상일 때는 10분의 1 옵션에 걸리니까 혹시 또 수험생이 딴지 걸까봐 이거 예외 있는데 이게 왜 맞다 그러냐 할까봐 그냥 예지없이 단층이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단층 그러면 이거 이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혀 이의지할 수 없죠. 확실하게 근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한 겁니다. 이의제기감도 못 되게끔 단층이라고 딱 묶어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험위원이 아주 신경 써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20회 때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말 안 하면 이의시청할 수 있어요. 3층 이상은 85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단층이라고 딱 해놓은 겁니다. 이어서 이제 27번 갑시다. 건축법상 건축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허는 대물적 행정에 속한다. 금방 했죠? 대물적이죠?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이렇게 배열할 때 골고루 배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 다루게끔. 자, 일단은 1번은 맞고, 2번. 시장군수는 일정 효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도의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도지사 사전 승인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시장군수 허가 내주기 전에 도의사 사전 승인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맞고. 세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상하는 자는 국토교통장 허가받는다? 절대 국토교통장 안 되잖아요. 일반 도의사나 국토교통장 허가장 아니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 지을 때는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아야 되죠? 맞죠? 맞고. 5번째 원적으로 허가받으면 2년 내 공사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맞죠? 원적으로 2년 내에 뜨면 취소되죠? 왜 원칙이란 말을 해놨습니까? 연장될 때는 1년 연장될 수도 있고 또 공장은 3년이죠. 그런데 원칙은 2년이죠. 그래서 제가 원칙,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원칙이라고. 혹시 딴 말 할까 봐 원칙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관련돼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관련돼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건축가의 법적 성격. 오늘은 27번까지 할 거예요. 건축가의 법적 성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OX 건축허가 법적 성격. 아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일단 대물적 하라고 했죠. 대물적. 그죠? 대물적 이거 대인적은 아니죠? 대인적 아니라고 요거 했죠. 아까 했어요. 그러므로 대물적이니까 이전성이 요거 이전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물적 하니까 이전성이 있죠. A로부터 B한테 넘겼잖아요. 근데 대인적 허가는 이전성이 없어요.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대물적이다, 대인적이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대인적이죠. 남한테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성격. 법률적 행정이다. 법률적. 준법률적이 아니다. 법률적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정처분,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허가도 아니다. 저절로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야. 준법적이 아니다. 준법적은 법률의 규정에서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실제로 의사표시,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명령적 행위입니다. 명령적. 형성적이 아니다. 즉 건축안은 금지된 걸 해제를 명함으로써 원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새롭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걸 해제함으로써 원래 기본 자유를 갖다가 해제를 명함으로써 원래 기본 자유를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요식, 불요식이 아니다. 건축하는 구두로 됩니까? 허가 신청 전화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설계도 이런 방식을 필요하죠. 설계도 같은 거 붙여야 되죠. 방식을 필요합니다. 요식행위입니다. 불요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 배웠겠지만은 붙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원래 계약은 요식행위입니까? 불요식행위입니까? 계약은 불요식이죠. 불요식 낙선 계약이잖아요. 그죠? 요식이 아니죠. 근데 요식적인 계약도 있긴 있죠. 어음수요 발행행위 같은 거 이런 건 계약을 할 때 어떤다? 요식행위지만은. 자, 그래서 건축은 요식행위입니다. 불요식이 아닙니다. 구두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쌍방적입니다. 쌍방. 일방이나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건축하는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으로 허가증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해 나옵니다. 건축하는 쌍방이다. 신청을 해 나온다. 일방적으로 허가증 내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 나옵니다. 그 다음 건축하는 수익적 행위입니다. 수익적. 부담적 행위가 아닙니다. 부담적이 아니다. 허가 받은 사람은 이익입니다. 허가 받은 사람은 이익 보는 겁니다. 건축허가증 나왔어요. 미소 짓겠죠. 부담이 아닙니다. 손해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중적 성격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적 성격. 어떻게 보느냐? 수익적과 부담적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적 성격이 뭐냐? 복효적. 우리 탁구 칠 때 복식할 때 복자 두 개. 복효적 행위, 이중적 성격. 수익, 부담 다 있는 경우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을이 여기 산 있고 여기 바다가 있고 이게 햇님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이 앞에다 큰 여기 펜션을 지어버렸어요. 여기 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허가 받았거든요. 을은 수익이죠. 이익보죠. 근데 갑은 뒤에 이게 전망도 안 보이고 막 그렇게 갑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수익이지만 얘는 부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중적 성격, 복효적 성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만 이 허가받는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그렇게 이중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적법. 적법 요건이다. 아까 해서 적법 요건. 유효권이 아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적법 요건이다. 허가 안 받고 해도 효력이 있다. 사법성 효력이 있다. 허가 안 받은 건축물도 팔아먹을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적법 요건이니까. 마치 우리가 무허가음점에서 밥 먹었으면 술 먹었으면 밥값 내듯이 사법적으로. 그러나 공법상으로는 고소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죠. 예외로 하고 그건 변론을 하고 사법성 효력이 있다. 적법 요건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아서 지었다. 유효권이 아닙니다. 유효요건이 아닙니다. 유효요건이 아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그 사법상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무허가물도 팔아먹을 수 있다. 세줄 수 있습니다. 적법 요건이니까. 유효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소고발해서 처벌은 받을 수 있고 그건 변론을 하고. 이어서 7강은 우리가 이제 46쪽 28번부터 7강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